이 영화는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뜯어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음향 감독님으로서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 간단하게 총평부터 듣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는 근래 이제 경험하기 힘든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 영화를 본 거는 올 1월 달에 그 아카데미 심사를 위해서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그 스크리닝 룸을 열어주거든요. 그럼 저희는 아카데미에 오른 모든 후보작들을 스트리밍으로 다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올라왔던 후보작들의 오펜하이머라든가 미션 임파서블, 근데 또 존 오브 인터레스트라는 영화가 올라왔었는데요. 처음 이제 노트북에서 스트리밍을 볼 때 사운드는 나오는데 무주 화면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리밍에 무슨 에러가 있나 보다. 사운드만 전송이 되고 비디오가 전송이 안 되네. 그래서 여러 번 노트북을 재부팅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화를 보았던 거고, 그리고 저는 그 당시 때 청취 환경이 이어폰을 끼고 듣다 보니까 이 극장과 같은 원근감을 들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개봉을 하면서 극장에서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실수했네. 여기에 한 표를 못 던진 것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저에게는 되게 예전에 제가 영화를 시작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갖고 가야겠다라고 했던 어떤 초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해볼 수 있는 영화였었던 것 같습니다. 들어오기 전에도 잠깐 얘기해 주셨는데 이 영화는 정말 많은 영화인들에게 여러 방면에서도 그렇겠지만 영화 사운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금 좀 새롭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면이 담긴 영화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에 관해서 좀 찬찬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영화는 조나선 글레이저 감독이 거의 10년 동안 구상부터 제작까지 그렇게 10년을 걸쳐 만든 영화인데요. 맨 처음 이 영화의 아이디어를 얻은 거는 마틴 에이미스가 2014년에 발간한 그 동명의 소설인데 사실 그 소설과는 조금 내용이나 형식이 많이 다르고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역사상 가장 길게 감독했던 여기 나오는 헤스 준영을 실존 모델로 하고 그 가해자를 통해서 그 가해자가 정말 완전한 악인이라기보다 어쩌면 우리랑 비슷할 수도 있는 평범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영화를 만들자라는 모티브를 얻고 그로부터 이제 이 실존 인물들에 대한 방대한 자료 조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구상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오늘 감독님도 모셨지만 이 영화의 이런 혁신적인 측면을 완성할 수 있었던 또 다른 하나의 아주 중요한 구상이 뭐냐면 여러분이 방금 체험하신 것처럼 그 패스 가족의 집 담벼락 너머에 있는 담을 면하고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결코 보여주지 않고 사운드로 들리도록 만드는 것을 맨 처음에 조나선 글레이저 감독이 구상을 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형식의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영화적 혁신은 사실 영화 사운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혁신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을 음향 감독으로서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이 영화는 보여지고 볼 수 있는 영화이면서 들을 수 있고 듣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라고 하는 그 무주 화면에서 나오는 사운드, 일단 관객들에게 보이는 것을 믿지 마세요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 같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굉장히 듣기 불편한 불협화음에서 나오는 그 음악 또한 또 그 음악 작곡가가 본인의 어떤 보이스와 신디사이저를 모핑하고 디자인해서 만든 그런 사운드인데요. 어떤 편하게 볼 수 있는 또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사운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어떠한 정보도 없이 본다고 했을 때는 초반부터 밸런스가 좀 과도하게 크게 들려지는 새소리, 그리고 뭔지 모르는데 어떤 이상한 럼블 같은 앰비언스, 나중에는 그게 이 소각장의 어떤 앰비언스를 부각시키기 위한 거라고는 알게 되지만
초반에 이제 그런 느낌들. 그리고 굉장히 영화 시네마틱 사운드와는 달리 다큐멘터리 접근 방식으로 폴리를 이용한 인물들의 발소리들이 굉장히 자제되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처음 그 강가에서 이 사람들이 이동할 때 보통 영화라 그러면 폴리 아티스트가 그런 숲에서 움직이는 발소리들을 넣어줄 텐데 정말로 그냥 마이크의 거리감에서 들릴 정도의 그런 무브먼트에 대한 발소리들이 다 생략되어 있는 상황이 많았던 거죠. 네. 예. 어쨌든 간에 이 영화는 처음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왔을 때 사운드 엔지니어들이 사운드를 시작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사례의 근본 본질이었던 것 같고요. 이것이 점차 헐리우드적인 사운드 시스템에 의해서 더해져서 계속 변형되었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고 했을 때는 저에게는 이 영화의 사운드는 결코 그렇게 화려하지도 어떠한 패닝감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돌비 애트모스 극장에서 봤지만 처음에 돌비 애트모스 트레일러 볼 때 이 패닝과 천장이 움직이는 패닝감을 느꼈지만 결국 이 영화가 5점을 천년이었어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오프닝 음악에서의 서라운드 이미지, 엔딩 크레딧에 나오는 서라운드 이미지밖에 없어요. 이 영화에는 센터 스피커를 기준으로 지금 서라운드 스피커는 다 자식품이 되어버렸고 레프트라이트 패닝조차도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소리의 원금을 느끼는 것은 스크린 채널의 센터 스피커에 있는 소리의 뎁스에 의해서 이 원금감을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처음 초기에 모노 시절에서부터 시작된 기술의 시작이었던 거고 좀 더 편하게 간다 그러면은 사운드 엔지니어링 측면에서 방향감을 주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다는 거죠. 더 화려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아마 연출 감독이나 사운드 음향 감독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거짓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들은 좀 더 진실되고 솔직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것을 굉장히 배제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진짜 사운드뿐만 아니라 제작기 같은 거 읽어보면 그 조너선 빌레이저 감독과 뭐 촬영 감독 이런 각 분야의 감독들이 이 영화에서 인공적인 걸 배제한다는 거를 되게 큰 원칙으로 삼았거든요. 그리고 촬영도 보면 약간 이 카메라 자체가 이 횟스 중령 나치의 집을 바라보는 한 곳에서 머물러 바라보는 감시자의 눈처럼 보여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인공적 조명을 쓰지 않고 카메라 움직임 없이 찍는 걸 원칙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사운드도 말씀하신 그런 맥락에서 인공적인 어떤 오히려 막 소리를 채움으로써 리얼리티를 넘어서는 어떤 생동감 같은 걸 구현하지 않겠다는 되게 엄격한 신조 같은 거를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 제가 찾아보니까 그 모두가 이 영화를 볼 때 그 말씀하신 그 오래 지속되는 검은 화면으로부터 영화가 시작하잖아요. 그게 2분 30초 동안 지속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 중간에 나타나는 빨간 화면은 한 20초 정도 지속이 된다 그래요. 근데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검은 화면이 이 영화를 볼 때 앞으로 어떤 태도로 귀를 정말 어떻게 활짝 열어놓고 봐야 되는지를 일깨우는 이 영화의 태도 같은 거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조너선 빌레이저 감독은 아까 말씀드린 사운드의 구상 자체를 그렇게 이 영화의 아주 중요한 계기로 삼으면서 이 영화는 자기가 주장하건대 사운드가 결국 하나의 따로 완성된 영화라고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쭤봐도 돼요. 어떻게 보면 사운드 디자이너, 음향 감독님한테 이런 작품을 조너선 빌레이저가 이런 원칙으로 이렇게 해보자라고 얘기하면 정말 세기의 작품, 음향상을 받을 수도 있는 도전적인 작품이 될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진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감독님한테 이런 제안이 온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도 못하죠. 왜냐하면 저는 아주 속세에 찌든 자본주의적 상황을 한 사람이다. 어쨌든 간에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도 이런 작업 환경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정말 카메라의 시점에서
관찰자적인 시점에서 가공되지 않고 더 첨가되지 않은 사운드를 그것도 하나의 채널에서 공간감을 계속 주면서 거리감을 만든다는 게 사실 힘든 거예요. 예. 그렇기 위해서 이들은 그 집 촬영을 위해서 세트를 지을 때 카메라를 숨겨놓기 위한 구조를 쌓았고요. 프로덕션 사운드 엔지니어 동시노무 하시는 분은 사실 우리가 현장에서 사운드를 레코딩하기 위한 방법 중에서는 가장 보편적인 게 붐 마이크를 대는 거죠. 붐 마이크를 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라벨리아라고 하는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옷 속에다 감춰서 녹음을 하는 거고, 때로는 어떤 소품에 숨겨서 구준행 마이크를 활용해서 또 수음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가장 보편적인 우리가 필름 사운드에서 다이얼로그의 가장 좋은 소리는 붐 사운드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우리가 익히 잘하는 박진영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좋은 사운드는 소리방 공기만이라고. 이 라벨리아 마이크 같은 이런 와이어리스 마이크는 배우가 관객의 귀에다가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네. 얼마나 이게 이질적이겠어요. 네. 사운드라는 거는 저의 직접음과 이 공간에 있는 공기의 음이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좋은 소리. 소리인데 그런 것들을 다 지켜온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들은 붐 마이크를 안 보이기 위해서 실제로 천장 쪽을 많이 이용한 마이크 세팅을 많이 뒀어요. 그리고 구준행 마이크도 활용하고 또 한편으로는 와이어리스 라벨리아 마이크를 썼겠죠. 그렇지만 결국 붐 사운드를 메인으로 한 영화예요. 실질적으로 사운드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이 영화의 다이얼로그를 본다면 결코 고음질의 다이얼로그 트랙은 아니에요. 굉장히 노이즈 리덕션을 많이 한 상태에서 굉장히 마르고 딸토록 깎아버린 사운드인 거고요. 거기에 약간의 공간감을 주는 티를 내는데 천장 쪽에서 마이크를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이 한국의 집과 달리 이런 유럽의 집들은 반사음이 굉장히 더 심해요. 천장이 더 높고 하드 재질과 마루로 이런 데 있다 보니까 그런 그 룸 리벌브가 자연스럽게 잘 들어온 거죠. 이런 것들이 결국 픽스된 연출자의 픽스된 카메라 앵글에 사운드가 그냥 오버하지 않고 거기에 충실히 따라가기 위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는 그 음향 감독님처럼 세밀하게 느끼지 못하겠지만 관객들도 그 첫 영화가 보여주는 어떤 태도의 선언 같은 걸 통해서 계속 영화 내는 귀를 열고 눈에 보이는 것과 또 다른 소리로서 무엇이 존재하는지를 계속 신경 쓰면서 영화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감독님께서 그런 약간 이 영화가 보여주는 소리에 보이지 않지만 들리는 것의 힘, 소리의 힘 이런 걸 가장 크게 느끼셨던 대목이나 아니면 아우슈비츠 우리가 이제 그걸 아우슈비츠 담 너머의 소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 중에서 감독님 귀에 제일 꽂혔던 소리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거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주인공이 기차역에서 로우 앵글로 서 있을 때 증기기관차의 스팀에 의해서 뒤에 배경은 안 보이고 그리고 그 기차에서 내리는 그 프랑스 사람들인가요? 네, 그 사람들이 그러는 그 왈라들 그리고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독일군들의 소리들이 굉장히 처절하게 보여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현장에서 많은 엑스트라들의 비용을 아껴가면서 사운드로 그걸 다 커버했다는 게 정말 엄청난 이력인 것 같고요. 또한 처음 이 영화를 봤을 때 저에게 가장 거슬리게 했던 그런 소각장 소리의 그런 럼블들 그리고 장모님이 왔었을 때 정원을 돌면서 갔을 때의 그런 장벽에 있는 그 전기 철책에서 나오는 험 노이즈 사실 이런 것들을 처음엔 저는 아카데미 심사를 위해서 이어폰 꼈을 때 그게 굉장히 거슬렸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보는 사람에게 심리적으로 상상을 하게 만드는 거. 맞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 영화는 들리면서 보여지는 영화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관객들이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 음악 감독의 섭외가 됐지만 이 연출 감독님은
음악이 이 영화에 개입이 돼서 관객이 어떠한 정서적인 레퍼런스를 갖고 가고 이 영화를 보게 되는 것을 피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영화 사운드의 구성물을 봤을 때는 다이얼로그 사운드가 있고 뮤직 음악이 있고 사운드 이펙트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이 다이얼로그는 결국 스토리텔링을 하는 관객에게 이성적인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스코어라고 하는 것은 관객에게 가슴으로 듣는 귀로서 정서적인 스토리텔링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잘못 쓰여지게 되면 이 다큐멘터리하고 그다음에 진솔하게 표현하려는 영화의 어떠한 간접적 개입을 통해서 정서적 레퍼런스로서 여러 가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배제하려고 했던 거죠. 정말 이들은 진실하게 소리를 만들고 싶었는지 아까 그 분홍색 화면에 나왔을 때 우웅하고는 로우 프리퀄리티가 나오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것도 순수 정형파 로우 프리퀄리티 싱글 프리퀄리티를 그냥 쏜 거예요. 못 알아들었네. 사운드는 보통 이렇게 보통 우리가 파형이라 해서 뭐 톤이 있는데 정말 로우 소스라 그러면은 우리는 굉장히 디자인을 하기 위해서 여러 주파수들이 합쳐진 컴플렉스한 사운드를 가지고 우웅 이렇게 만드는데 정말 그거는 우리가 오실레이터에서 순수 정형파 거의 60Hz, 50Hz를 우웅 하고 틀어놓은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성의가 없는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까지라도 그 소리만으로도 순수하고 깨끗하고 솔직하게 표현을 하고 싶어 했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네. 네. 여전히 정확히 알아듣지 못했지만 다시 설명을 요구해도 비슷할 것 같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네. 제가 불고기를 파는 사람인데 예전에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새벽에 시장에 가서 배도 사오고 사과도 사와서 갈아가지고 정말 단맛을 자연의 맛을 내는데 요즘에는 그냥 콜라 넣어서 팔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배도 갈고 막 다 갈아서 만들었다는군요. 근데 전 그래서 이 영화가 왜 사운드의 본질, 영화 사운드의 본질을 일깨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라고 저도 생각했냐면 영화 사운드라는 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요소를 약간 이렇게 박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 소리만 구현하는 게 아니라 사실 어떤 영화든 간에 스크린의 사각들 너머에 있는 세계의 어떤 존재 같은 거를 다 사운드로 어느 정도는 구현을 하는 부분이 있겠구나 하는 거를 이제 이 영화를 통해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감지를 하게 됐다고 할까? 그래서 그거를 그 감독님께서 작업하신 대표적인 기생충에서 되게 유명한 장면이죠. 사운드로서. 그래서 그런 걸로 좀 예를 들어보면 왜 그 송강호의 집이 반지하 집인데 그러다 보니까 창문이 왜 이렇게 밖에 있는 그 골목길이랑 되게 맞닿아 있잖아요. 거리상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그 초반 도입이나 아니면 그 집안 장면 같은 게 되게 많은데 골목이 보이진 않는데 사실 그 골목에서 막 차 지나가고 오토바이 지나가고 아이들 뛰어놀고 누가 어디 나와서 무슨 일 하는지를 소리가 다 얘기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리가 스크린의 밖에 있는 세계를 구현하는 정말 중요한 요소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장면 구현할 때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그 첫 장면에서 봉준호 감독님이 저에게 얘기한 거는 이 기택의 집이 굉장히 반지하적인 그 공간의 주택가인 부분이 명확하게 관객들에게 정의가 됐으면 좋겠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걸 어디서 찍었냐면은 고향 아쿠아 수조 세터링에서 찍었어요. 나중에 물 부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만 세트를 지은 거예요. 그 뒤로는 다 CG예요. 그 골목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의 주변에 와이드샷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크린을 기준으로 레프트 라이트 우리 스크린 X 화면처럼 사운드가 그런 사운드 스케프의 확장감을 줬어야 됐던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반지하에서 보여주는 창문 이외의 프레임 밖의 소리들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후시녹음 작업으로 왈라 작업을 보충을 한 거예요. 라이트 서라운드에서는 옆집에 있는 아줌마들 3명이 모여서 전을 구워 먹으면서 잡담하는 소리, 그다음에 저쪽 레프트 서라운드에서는 세탁소의 설정 자체 그랬어요. 세탁소에 어떤 손님이 왔는데 자기 세탁물이 잘못됐다고 컴플레인하는 그런 왈라들.
그리고 저는 그 작업을 했을 때 집에만 가면은 우리 윗집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았어요. 층간소음으로. 그걸 저는 그 층간소음을 이용해서 1층에 주인집 애들이 쿵쿵쿵쿵 거려다니는 거예요. 얘가 이거 핸드폰이 잘 안 들려. 이게 이제 애트모스로 천장 스피커를 타고 가게 연출을 했던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나오는 박 사장 집과는 완벽하게 차별화될 수 있는 평창동의 조용한 새만 들리는 식으로 구현이 됐었고 계속 그 실에서는 오브젝트로의 앰비언스가 계속 장상금 소리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예. 그런 식으로 결국은 프레임 밖의 상황을 설명해줘야 되죠. 근데 그거를 찍기 위해서는 만약에 사운드 힘을 안 빌린다 그러면 더 많은 세트를 더 크게 지었다면 비용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봉 감독은 저 때문에 싸게 찍은 거예요. 그럼 제작비를 줄인 데서 싸우는 엄청. 그럼요. 그리고 박 사장 집 같은 경우는 전주의 세트장이었는데 이 프로덕션 디자인 분이 사실 시멘트 공구리를 치고 세트를 져야 되는데 다 나무로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소리들이 다 나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엄청난 후식을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폴리로서 실제로 다 콘크리트에서 지하라든가 아니면 대리석 바닥에서 그 짜파구리 사건 터졌을 때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거 다 나무 소리 나가지고 다 걷어내고 다 후시하고 다 새로 다 제작한 거예요. 그렇지만 관객들은 그것이 동시이냐 저는 페이크 친 거예요. 여기에서 이 영화와 저와 다른 점이에요. 저는 가짜고 얘는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영화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운드를. 이걸 이해를 못하고 자꾸 가짜만 만들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어쩌다 이 영화의 사운드의 혁신을 얘기하다 보니까 감독님의 속죄의 장이 되거든요. 기생충도 엄청난 영화인데. 근데 그게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감독님들, 음향 감독님들은 시나리오 읽을 때 약간 시나리오에 나타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장면이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요소들도 소리로 구현해야겠다 이런 견적을 내면서 영화를 시나리오 읽으시겠어요. 그 정도의 시나리오는 아니에요. 시나리오를 읽고 콘티를 보죠. 콘티 보고. 네, 왜냐면 콘티를 봐야지만이 그 앵글을 정확하게 알 수 있고 콘티를 보면서 나중에 사운드를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콘티를 수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실제적으로 영화가 우리가 3D 영화를 보지 않고 이런 화면 안에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현대의 시네마 사운드는 스크린을 벗어난 확장된 사운드 스케이프를 많이 활용하는 상태이고요. 이 시대에 2024년도에 이런 영화가 나온 거예요. 네. 자, 니네들은 다 가짜였던 것 같아.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진실이 뭔지를 우린 다시 알고 다시 새로 시작합시다라고 저희 같은 사운드 엔지니어에게 던져주는 것 같아요. 사실 일반인들이 이 영화 보기 솔직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운드를 좀 공부한 사람들은 이 영화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결국은 이 거리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연스러운 거리감. 이거는 절대 디지털 리벌브로서는 만들 수가 없고 그냥 마이크와 레코더를 들고 현장에 가가지고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영화를 특히 이제 존슨 윌리엄스 감독과 이 음향의 엄청난 혁신을 만든 사운드 디자이너라고 영어로는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니 번 음향 감독, 사운드 디자이너가 어떤 작업을 통해서 이런 사운드를 구현했는지 지금 찾아봤는데요. 이 엄청난 미션이 떨어지거든요. 담장 너머의 세계를 사운드로 구현하라 이런 숙제가 주어져서 어떻게 했냐면 일단 촬영 전에 한 1년 정도 본격적으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그 자료, 증언들 같은 거를 모아가던 한 600쪽 되는 문서가 있어요. 문서로 취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찾으면서 소리를 막 만들 수는 없으니까 실제 이제 사건에 근거해서 만들기 위해서 그 자료를 찾아봤고 더군다나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이게 되게 거리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수용소 지도를 구해가지고 수갑장이 여기라면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들리거나 이 수용소 지도 안에 있는 구조들을 좀 파악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1년 동안 사운드 목록, 아카이브 같은 거를 이제 수집을 해서 나중에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 소리가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수용소에서 들릴 만한 소리를 1년 정도 채집을 했는데 그러니까 기계 돌아가는 소리, 화장터에서 나는 소리, 수감자들의 불치 소리, 사람이 많았을 때니까 쉬는 소리, 그리고 시대 고증에 따른 총소리 같은 거를 수집을 다 1년 동안 해서 되게 방대한 목록을 만들었대요. 조합해서 쓸 수 있게. 근데 이 작업을 촬영 전에만 한 게 아니라 촬영과 후반 작업까지 계속해서 해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아마 소리로 구현한 게 기차에 그 프랑스인들이 들어온 것 같아요. 새로운 수감자들도. 그게 진짜 살펴보니까 그 영화의 그 배경이 된 연도가 1943년인데요. 1943년에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새로 들어왔던 수감자들이 주로 프랑스인들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프랑스어 하는 사람 이 목소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소리들은 이 영화의 후반 작업을 하고 있는 2022년 당시 프랑스 파리에서 일어났던 각종 시위 그리고 뭐 폭동 이런 데서 소리를 채집해가지고 가져왔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런 적이 있어요. 얘기해 주세요. 흥행이 안 된 인랑이라는 영화에 처음에 데모장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저희도 광화문 데모장 가가지고 소리 따가지고 거기다 디자인해서 썼었어요. 진짜요? 이런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이 사운드 디자이너 슈퍼바이저가 밤에 독일 분들이 취해가지고 흥청망청하는 소리를 자연스럽게 따기 위해서 함부르크까지 또 기차 타고 가가지고 거기에 유흥가 가서 또 실제로 그런 사람들 소리를 또 레코딩했다고 또 기사에도 나온 걸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엄청난 진짜 어떻게 보면 가짜로 소리를 채우는 콜라 붓는 그런 거 말고 진짜 채집해서 사운드를 채워나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콜라 넣은 갈비 맛있긴 맛있어요. 네. 근데 그 진짜 약간 어떻게 보면 기본으로 돌아가면 음향 감독님의 일이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소리 소스를 채집하는 거잖아요. 따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독님도 이런 작업을 적잖이 해하셨을 것 같은데 나 이런 소리까지 채집해봤다. 그럼요. 우리도 다 소리 라이브러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운드의 시작은 레코더 마이크 들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 데스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실례로 제가 한참 자전거 탈 때 여의도에서 반부대교 쪽으로 노량대교를 지나가는데 그 위로 KTX가 지나가는 거예요. 엄청난 쇳덩이가 따당 하면서 지나가요. 그런데 그게 팍 꽂혔어요. 와, 어떻게 저런 소리가 나올까? 내가 언젠가 저 소리 꼭 써봐야겠다. 그리고 그거를 이촌동 한강 고수부지 밑에 마이크 4개를 꽂혀놓고 3시간 동안 로켓을 한 다음에 사용한 소리가 설국열차의 예카테리나 브릿지 해피 뉴 이어 하면서 예카테리나 브릿지가 따닥따닥따닥 하는 기차 소리. 그리고 저에게는 아주 간 내린 눈을 밟는 소리가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가 일산에 있는데 바로 호수공원이에요. 아침 2월달에 눈이 왔어요. 엄청난 폭설이 내린 거예요. 새벽 2시에 호수공원에 가가지고 이만큼 쌓여있는 10cm 쌓여있는 눈을 폭삭 밟는 소리를 따가지고 간 게 설국열차에 고화성 씨가 기차가 전복돼가지고 뒤집어진 다음에 다 쌓인 눈을 밟는 소리가 그 눈 소리예요. 아침 거의 마지막 단계에 눈이 와줬어요. 사실 이거 그냥 밀가루 소금으로 만들 수 있어요. 가짜라는 거죠. 말죽거리 잔혹사를 하는데 권상우가 옥상에서 대결을 할 때 쌍절곤으로 그 배우 이름은 모르지만 허벅지를 팍 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런 소리를 만들 때 돼지고기 사가지고 빡빡 때려요. 근데 그 질감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제가 이게 박수 칠 때 어떤 박수 소리가 귀로 들려서 나오는 우리가 인지하는 뇌의 사운드와 마이크를 통해서 레코딩이 되고 다시 스피커로서 나오는 소리의 질감이 좀 다르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자꾸 저한테 이질감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폴리 아티스트에게 어머. 합의를 했어요. 우리 세 대만 찾자. 그 소리가 우리 폴리 아티스트의 허벅지를 정말로 진짜요? 나온 거예요. 예. 딴 쌍절곤으로. 이 찰지잖아요. 이게 얼마나 찰져요. 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예. 이게 아니면 가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와 같은 공간에서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이어 익스피리언스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뇌에. 그게 메모리화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해에서 하정우 씨가 편의점에서 소시지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가 논현동 골목가예요. 근데 그 앰뷸런스가 안 나오는 거예요. 다 뭐 미국 뭐 외국에서 파는 앰뷸런스 그 느낌이 안 나요. 근데 그걸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강남에서 술 먹고 새벽 3시, 4시 보면 그 논현동에 이상한 도시 앰뷸런스가 있어요. 도산대에서 울려 퍼지는. 그걸 따기 위해서 5층짜리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앰뷸런스 나와서 그 황해에 집어넣은 거예요. 네. 최종 병기 활이라는 영화를 하는데 활이 다른 영화에서는 다양한 웨퍼들의 하나였어요. 근데 얘는 이게 주인공이야. 그냥 슉 날아가면 되는데 또 트위스트를 꼬아가지고 곡사가 되는데 그 곡사 소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보통 화살이 직선으로 가면 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곡수 이게 스피를 먹으면 어떤 소리를 내겠어요? 헬리콥터 소리 나겠죠. 그럼 이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트보조지를 직사각형으로 길게 잘라가지고 가운데 중심에다 낚싯줄을 묶어놓고 마이크를 세고 돌려요. 그럼 얘가 스피닝 먹고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온 거예요. 그럼 얘가 이런 말씀 드려도 돼요? 소리를 내주신 변상학 소리를 안 내면 감독이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리를 내가 흉내를 못 내면 감독이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거 있잖아요. 할 때 여기 말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말고 이런 거요. 그렇게 해줘야지 안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도 지금 일찍까지 빨리 얘기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희도 레코딩을 많이 해서 이렇게 디자인하는 요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제 목소리도 써요. 제 목소리도 많이 나와요. 뭐 부산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진짜 KTX에서 다 폴리를 한 거고, 그런 어떤 크리처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저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어떤 애니멀 목소리를 모핑해서 또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봉준호 감독의 그런 옥자이 같은 경우에는 이정은 배우의 목소리와 뉴질랜드 토종 돼지 쿠미쿠미의 목소리를 섞어서 그 내성적이고 소심한 가만을 안 준다고 하는 삐진 옥제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런 거죠. 이 허벅지부터 이 그 친구 지금 잘 살고 있어요. 다른 일 열심히 하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음향인들의 노고에 박수 한번. 그럼 다시 조금 인터넷으로 돌아가서 되겠죠? 네. 아까 감독님이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게 음향뿐만 아니라 촬영 자체도 이 영화의 어떤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서 되게 고난도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그 골자만 말씀드리면 사실 진짜 이 감독께서 우리 음향 감독님도 이 영화가 진짜를 담고 있다는 걸 계속 거듭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조너선 블레이저도 원래는 욕심을 내기를 실제 아우슈비츠 수용소 담 옆에 있는 횟수 중량식을 찍고 싶었는데, 그게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근처에 있는 것들이 문화 시설로 지정이 돼서 뭘 개조를 하기도 힘들고, 사실 영화 속에서는 1943년이니까 새 집이어야 되잖아요. 그게 손을 못 대게 돼 있으니까 너무 낡은 집이었대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약간 문화재로 지정된 거에서 살짝 벗어나는 그 지역에 있는 근처에 있는 실제 그 당시에 장교들 숙소로 썼던 집을 거의 횟수 중령이 살았던 집처럼 집과 정원처럼 개조를 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그 개조를 하니까 이제 미술 감독이 붙어가지고 막 이렇게 만들 때 처음부터 아까 말씀하셨는데 촬영장에 이렇게 막 카메라를 들고 움직여서 배우들을 따라가고 이런 동선을 하면
이거 자체도 극적인 개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인물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집 곳곳에 카메라를 숨겨놓고 그 카메라로 계속 찍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집을 개조할 때 카메라를 숨겨놓는 곳을 만들었는데 최대 10대까지. 그래서 촬영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집안이 촬영장인 거잖아요. 근데 집안에 스태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촬영을 딱 돌리면 10분 동안 배우들이 장면의 어떤 개요 같은 걸 알고 있으니까 각자 움직이는데 그 배우들이 실제 살았을 때 헬스 가족들과 그 일꾼들이나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느낌이었겠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카메라 10대를 동시에 돌리니까 이 방에서도 찍고 저 방에서도 찍고 정원에서도 찍고 지하실에서도 찍는 그런 식의 촬영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배우들도 그 실제감을 느낄 수가 있었고 그래서 실제로 그 보신 장면 중에 왜 이거 있죠. 해트비는 식탁에서 그 친구들이랑 커피 마시고 루돌프가 다른 방에서 그 아우슈비츠 소각로 기술자들이랑 새 장치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신인의 장교들은 그 사이에 그 이 중령의 생일이라고 막 모여서 축하하려고 모여들고 있고 마당에 그리고 가정부들은 막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 이거를 동시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특히나 촬영 감독하고 그 스태프들만 그 건물 지하에 있는 컨테이너 같은 곳에서 이제 모니터를 보고 있고 그 나머지 스태프들은 전부 담 너머에 있는 곳에서 조나선 블레이저 감독도 그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10대를 놓고 10대가 다 제대로 돌아가는 보이려니까 일반 촬영하고는 되게 더 어려운 고난도 촬영이었대요. 그래서 한 번 장면을 찍을 때는 이런 식으로 거의 한 10분씩 그러니까 배우들도 일반적인 촬영이면 중간에 뭐가 잘못되면 끊고 가고 이래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와야지 연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감을 잡기가 어려운 상태에서 영화를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들도 그거 자체가 되게 연극적이면서도 실험적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실제감을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찍는다는 것 자체에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엄청난 신뢰가 기반으로 됐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고 말을 했는데 근데 이런 촬영이면 사실 그 진짜 사운드를 그런 촬영 안에서 구현한다는 것도 음향 감독님한테 엄청난 숙제로 다가올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보셨어요? 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이 영화의 컨셉은 후식을 안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크레딧에 보면은 ADR 레코디스트가 없어요. 네? 네. ADR 레코디스트가 없고요. 그다음에 뭐 폴리 에디터가 4명 정도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레코딩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 동시녹음 현장에서도 카메라 뒤에 숨어서 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똑같이 동시녹음 기사도 카메라를 숨겨야 되고 그 카메라를 동선을 미리 파악한 이후에 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숨겼어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 못하니까 대부분 천장 쪽을 많이 이용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 천장 쪽을 이용하니까 결국은 동시에 해상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예, 뭐 직접음인 소리는 뭐 한 40%밖에 레코딩이 안 될 거고 반사되는 소리들이 거의 뭐 60%씩 되다 보니까 그런 공간감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또 녹음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이것도 멀티트랙이다 보니까 또 다이얼로그 에디터가 이 멀티트랙들을 또 컨트롤해야 되는 부분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요. 여하튼 관객들이 보기에는 뭐 별거 없는 영화인 것 같은데 사운드적으로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 뒤에 숨어 있는 작업 공정들은 되게 굉장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양이 있습니다. 거의 뭐 사운드 에디팅만 1년 반,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1년 반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이 영화의 주제와 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신념을 지키기 위한 그 촬영 철칙, 사운드 철칙을 너무 그대로 영화 안에 담기 위해서 사운드도 촬영도 이런 제약을 스스로 만들고 그걸 지키고 그걸 영화에 담아냈다는 게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이유가 있는 도전이었다. 이게 정말 이 영화를 어떤 혁신적인 작품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사운드 디자이너인 조니 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도 사실 조니 건은 사운드 이 영화로 사실 지금 가장 그 실력 있는 사운드 디자이너로 부상을 했죠. 왜냐면 이 영화가 뭐 칸에서 또 음향상을 받았고 또 뭐 아카데미에서도 음향상을 받았고 뭐 무슨
심사위원 대상이나 뭐 장편 국제 장편상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음향적인 측면으로도 엄청나게 각광을 받은 작품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요, 그 이전에도 대표작들을 좀 말씀드리면은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하고 작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똑같은 오스카 그 후보작이었죠. 가여운 것들, 그리고 더 페이버릿 여왕의 여자, 케빈 디어, 더 랍스터 같은 이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하고 작업 많이 했고, 그리고 2022년 개봉했던 조던필 감독의 노, 이것도 이제 외계 생명체 같은 것들을 소리로 많이 이렇게 채워 넣었어야 하는 영화였고, 또 이 조나선 글레이저 감독의 전작이죠. 10년 전에 만들었던 이 SF 영화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언더 더 스킨의 사운드 작업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조니번 사운드 디자인의 어떤 작업 같은 걸 어떻게 봐오셨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이분은 전형적인 뭐 헐리우드 스타일의 사운드를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유럽에서 활동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영화와 비슷해요. 그 실제적인 사운드. 보통 우리가 이제 필름 사운드에서는 이 디에제닉 사운드라고 얘기를 해서 액츄얼 이게 실제 사운드인데 어떤 뭐 크리처의 사운드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실생활의 소리들을 가지고 디자인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만들고 그 자연스러움이 영화의 인위적인 걸 해치지 않게 잘 만들어가는 그런 스타일인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뭐 한국 영화의 대부분이 그런 식의 룰을 따라가는 영화들이 많은데요. 그런 쪽으로 본다 그러면 이거는 그런 쪽에서 많은 작업을 해왔던 거고 이번에 이 영화로서 좋은 기회를 잡은 것 같아요. 괜히 부러워요. 그 부러움의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지금 옆에서. 근데 정말 그 걸출한 감독의 흥미로운 도전적인 제안을 받았고 그걸 또 잘 구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또 막 제작기 찾아보니까 아까 감독님도 들어오기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후반 작업을 정말 1년 넘게 1년 반 가까이 막 하면서 이 어떻게 보면 후반 작업이야말로 음향 작업에 있어서 더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글레이저 감독, 조니바 사운드 디자이너, 특히 이제 음악과 사운드에 관해서는 음악을 맡은 니카 레리가 되게 긴밀하게 협조를 하면서 작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는 다 느끼셨겠지만 되게 음악이 감정을 선도한다거나 막 이렇게 감정을 감상적으로 만든다거나 이런 측면이 없죠. 음악이 거의 없죠. 그래서 사실은 니카 레리가 이 영화를 위한 음악을 되게 사실 이 사람은 뮤지션이기도 한데 장르를 굳이 따지자면 일렉트로닉이나 실험음악 같은 걸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 영화를 위해서 작곡한 곡은 사실 더 길었대요. 길게 음악을 작곡했는데 그걸 듣고 나서 이 사운드적인 측면을 그 조니번 사운드 디자이너랑 조나선 글레이저 감독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근데 딱 말씀하신 대로 이 영화는 음악을 많이 넣을 게 아닌 것 같아 라고 해서 많이 넣지 않았고 전형적인 음악이라기보다는 딱 이제 영화 시작과 끝에 나오는 그게 감독님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디사이저하고 사람 목소리를 결합한 형태의 그런 굳이 이제 음악이라고 하면 그거를 넣는 형태로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사실 그 정말 영화의 사운드를 영화의 특색에 맞는 완성도 높은 그 작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후반 작업에서 특히나 감독님, 음향 감독님, 음악 감독님 이런 분들의 그 긴밀한 협의가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거는 뭐 익히 알고 있듯이 조지 루카스가 얘기한 것처럼 영화의 경험에 반은 사운드라고 얘기를 했고 사운드에 반은 음악이에요. 제가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리적인 우리가 듣는 사람의 이 귀로서 전달되는 거에 특화되어 있는 거고 음악이라는 거는 그런 이모션적인 스토리텔링, 이 가슴의 귀로 듣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연출가 감독님들은 모든 사운드를 가슴의 귀로 들어요. 가슴의 귀로 듣기 때문에 어떤 인위적인 후시의 대사를 싫어해서 정말 안 들리는 대사에 동시를 쓸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도 안 들리는 대사도 결국 감독의 의도인 거예요. 놀란 감독 봐요. 대사 안 들려요. 인터스텔라 팬에
요 근래 했던 오페라하이머 대사 안 들려요. 여러분들 다 들리죠? 읽으니까. 논란의 요지는 그거예요. 자기는 ADR도 안 쓴다 그랬어요. 네. 다 동시동을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배우의 대사보다는 음악 감독이 만든 음악의 스토리텔링을 들으라고 해서 음악 볼륨이 엄청 커요. 네. 그런 것처럼 영화라고 하는 미디어는 100% 대사를 전달받을 수가 없는 미디어예요. 그러려면 그냥 BBC 다큐멘터리를 보시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 영화에서 음악 감독의 역할은 분명히 음악 감독은 욕심을 냈겠죠. 그렇지만 그는 감독의 배제한 거고, 저도 똑같이 영화를 하면서 음악 감독님과 합이 잘 맞아야 돼요. 왜? 음악에 따라서 사운드 디자인 컨셉이 정해질 수가 있고, 그 음악과 함께 미리 얘기가 안 돼 있으면 나중에 미싱당해서 음악과 우리가 만든 사운드 디자인이 이질적인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음악을 수정할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사운드 디자인을 다시 바꾸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요 근래에 제가 했던 가장 모범적인 사례는 사도였어요. 사도라는 영화를 할 때 지금 돌아가신 방준성 음악 감독님이죠. 예, 돌아가신 방준성 음악 감독님이 잠깐 쉬었다가 이제 베테랑 끝나고 이제 사도로 다시 복귀하면서 했는데, 사도의 음악을 작곡할 때부터 저는 계속 그걸 들어왔었고, 실제로 체코의 레코딩을 할 때 저도 같이 따라갔어요. 그래서 체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그 멀티트랙을 가지고 5.1 채널로 미싱까지 하고 그걸 다시 영화에 미싱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미 사도라는 영화를 할 때 방준성 음악 감독의 음악에 이미 취해져 있는 상태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에 대한 사운드가 그냥 귀로 듣는 사운드가 아니고 관객들에게 가슴으로서 들릴 수 있는 사운드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눈물을 훔치면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방 감독과 함께 또 했던 신관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김용화 감독이 음악 컴포너 할 때 저도 같이 참여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운드가 이렇게 디자인 될 것 같으니까 음악을 이런 식으로 갑시다. 근데 그걸 다 받아주면서 계속 협약에 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합의 완성도가 굉장히 정교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정재일 음악 감독하고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어떻게 보면 약간 파트별 월권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현장 나가서 동시동 교수한테 왜 마이크를 이렇게 써? 내가 나중에 미신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각자의 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그거를 이해하고 어떤 내가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성의적으로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이 됐을 때 이런 작업이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거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운드에서는. 예. 어차피 뭐 이런 영화나 아니면은 뭐 홍상순 감독님처럼 음악 많이 안 쓰시고, 그다음에 제가 박하사탕 할 때 깜짝 놀랐어요. 기차가 거꾸로 갈 때만 음악이 나와. 그래서 이런 영화가 있었나? 라는 것처럼 그런 음악의 사용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우리가 일반적인 영화에서는 음악이 결국 사운드의 가장 큰 반을 차지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한 협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영화에 정말 또 한 편의 영화 안에 숨어 있는 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음악, 사운드, 소리를 결합한 그런 작업들이 우리는 그냥 되게 아무렇지 않게 듣고 지나가지만 그걸 만들어내기까지 정말 많은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걸 좀 느끼게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제가 드리는 마지막 질문을 하고 객석에 궁금하신 점 여쭤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이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그 감독님께 음향 감독으로서 어떤 자극을 줬는지, 앞으로 이 작품을 어떻게 기억하실 것 같은지 여쭤봤습니다. 아까도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에게는 이 초심이, 사운드를 대하는 초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했고요. 그리고 진짜 사운드의 본질은 어디서 출발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가이드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사운드를 대할 때 진정성을 가지려야지만 이 작업을 할 수 있다. 누가 1년 반 동안 이런 작업을 하겠어요? 아마 이 사람은 그만큼의 대가를 안 받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저예산 이렇게 많은 예산의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사람도 어떤 그 사람의 소신, 진정성, 이 영화의 아트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본다면 저도 한때 그러려고 했던 지난해를 생각하면서 남은 시간에 남은 영화 인생. 한번 다시 한번 도전을 해봐야겠다 아,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영화는 제가 안주하는 타이밍에 한 번씩 보게 될 영화인 것 같아요. 오. 아 근데 이게 갑자기 궁금해요. 혹시 영화 음향에 공부하시거나 종사하시는 분? 오, 우리 옛날에 수업하실 때 그 학생이셨던 분들도 오늘 몇 분 보셨다고 하셨거든요, 감독님께서. 감독님 오신다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그 음향 전문가시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느끼셨던 어떤 소리의 그 혁신, 그 인상 깊었던 요소들, 장면 이런 걸 직접 물어보실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백석에 마이크 드릴게요. 네. 누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인기가 없어요. 감독님 너무 말씀 잘해주셔서 그런가? 정말 없어요? 아 정말? 아 네네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중간중간에 그 일렉트로닉 사운드처럼 빵빵 나오는 그 사운드들이 굉장히 중간중간에 놀라게 하는 요소가 됐기도 했는데 왜냐면 그 앞쪽에 아예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지 않고 그냥 빵빵 터뜨리듯이 이렇게 사운드를 들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튀면서도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이 남았는데 혹시 그게 약간 사운드에 더 집중하라는 의미였을지 아니면은 좀 약간 그런 기대한 경각심을 주고 싶었던 느낌일지 감독님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처음엔 코끼리 방구 소리인 줄 알았어요. 붕붕거리길래. 근데 저는 그걸 들었을 때 되게 불편했었어요. 근데 그게 의도인 것 같아요. 이 영화는 편하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영화는 절대 편하게 볼 수는 없는 영화예요. 예. 그리고 이 영화는 되게 신경을 써야 돼요. 왜? 눈에 화면에 보이지 않는 오브젝트 이외의 사운드들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고 저게 무슨 소리였을까? 아 저게 총소리였나? 아니면 비명 소리였나? 어떤 개가 짖네? 예. 뭐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관객이 영화를 보면서 피곤할 수도 있어요. 예. 주는 대로 떠먹여주는 영화가 아니고 본인이 계속 자신이 해석해야 되고 상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불편한 거고 저는 제가 느끼기에는 결코 당신들은 편하게 보지 마세요. 이건 역사의 진짜 팩트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이 영화를 위해서 뭐 미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네거티브 화면 나오잖아요. 거기는 이상하게 폴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사과를 떨어뜨리는 소리만 이외에 그 디테일한 폴리까지 다 들어 있어요. 그렇게 폴리 무심한 감독이 왜 네거티브 화면에는 사과가 놓는 땅에다가 접촉되는 그 디테일한 폴리션까지 다 살렸을까요? 그것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폴란드 소녀 그 사과가 처음에 이 장교들이 말 타고 막 갈 때 밟혀 있는 사과였잖아요. 맞아. 그리고 희미하게 그 갈대에서 보이는 그 포로들이 보이죠, 유태인. 네. 그들에게는 그걸 먹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밟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중에 사과 때문에 싸워가지고 강물에 쳐넣으라 그러잖아요. 그거 있었죠, 그 대사. 네. 그래서 그 사과가 매개친 거예요. 사과는 요즘 우리나라 사과도 비싸더라고요. 사과는 그들에게 생명인 거예요. 그렇죠.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도 야 여기는 폴리 열심히 잘했구나 이렇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그 제가 그냥 보충 설명 드리면은 감독님이
정확하게 조명석 릴레이저가 유튜브에서 했던 말씀 하시는데요. 이 영화는 그 가해자의 관점에서 보여주려고 했다는 그 컨셉 자체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뭐 나치나 2차 세계대전 같은 걸 다뤘던 영화들이 없는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그 영화들이 피해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같은 거를 이렇게 감정적으로 많이 보여주는 영화, 아니면 그 학살이나 잔악행위들을 많이 그리는 영화 같은 것도 많았는데, 조명석 릴레이저 감독은 우리가 그런 극적인 영화를 통해서 피해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너무 진짜 말씀하신 대로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감정이입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거 자체가 좀 반인간적인 거 아닌가, 윤리적으로 좀 삐뚤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오히려 불편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가해자와 얼마나 닮아 있는지, 그게 지난 일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불편하게 하는 영화를 만들고 싶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감독님께서도 지금 사운드의 데뷔를 통해서 그 횟수 중령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그 되게 모노톤의 그 주로 이제 낮에 일어나는 그런 일하고, 그 폴란드 소녀가 사과 먹고 가는 그 장면을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운드로도 그렇게 대비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오히려 횟수 중령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그 대낮에 그 잔악행위를 하는 가해자를 비추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절망의 장면인 거고, 그 폴란드 소녀가 실제로 그 유대인은 아닌데 그 부근에서 살았던 폴란드인들 중에 그렇게 몰래 수용소 사람들을 좀 도와주려고 했던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존 인물을 모델로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당시 12살 소녀가 그렇게 밤에 감시의 눈을 피해가지고 그 일꾼들이, 그 수감자들이 낮에 나와서 일하는 곳에 잘 못 먹으니까 떨어진 사과 같은 거를 숨겨놓는 일을 실제로 했던 그 일을 가지고 그렇게 찍었는데, 아까의 그 촬영의 원칙 중에 하나가 인공 조명을 쓰지 않고 찍겠다라고 신조를 삼은 게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밤에 했으니까 일반 카메라로 찍으면 그 아무것도 찍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그 신념을 지키면서도 이걸 찍을 수 있을까 했을 때, 그러면 왜 열화상은 열을 감지해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을 찍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그 장면을 찍은 거예요. 열화상 카메라로.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존슨 릴레이저 감독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남겼는데요. 그러니까 그 장면 어떻게 보면 깜깜한 어둠 속이지만 희망의 에너지를 담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담긴 희망의 에너지가 일종의 온기, 열이라는 거, 하나의 에너지라는 거. 그게 인간적인 에너지로 시적으로 영화에 담겼다는 거. 이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영화의 신념을 지키면서도 이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희망을 굉장히 영화적이고 아름답게, 그러니까 아마 거기는 사운드를 그렇게 다 일일이 세공해서 다 섬세하게 넣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제가 추측하는 거는, 많이 2차 관람을 하시는 분들이 엔딩 크레딧을 보실 때 눈을 감고 들어보세요. 비명 소리가 날 거예요. 그 소각장의 비명 소리처럼. 음악이 콰이어 여성 보컬을 녹음을 해서 디자인한 것 같은데 전혀 성조가 맞지 않고 화성에 안 맞는 서로 다른 콰이어의 합창의 소리들이 정말 비명같이 들리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들으면 정말 실제로 없는 화염의 소리가 느껴지면서 비명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얘기해 주실 분 있으세요? 네, 여기 사이드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은영 감독님. 그 전주 때부터 쫓아다니는 팬인데요. 전주 때도 오셨어요? 네네. 네, 이번에 영화 보면서 이제 제일 궁금했던 부분이 그 엔딩 직전에 이제 구토 장면인데, 침 뱉는 소리나 혹은 물 튀기는 소리 이런 거는 되게 선명한데 구토 소리 자체는 뭔가 되게 이질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영화에서 되게 롱숏으로 잡아서 액체나 이게 알갱이 이런 거가 보이지는 않는데 소리는 되게 선명하게 잡혀서 음영 감독님은 이 장면 어떻게 들으셨는지. 저는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또한 인간이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왜냐? 이 사람이
자신의 악행을 숨기면서 평화롭게 계속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의식은 계속 회피하고 맞아요.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몸이 알기 시작한 거예요. 몸에서 반응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악행. 그 몸 파는 여자 데리고 왔죠. 그리고 싹 사라진 다음에 그 지하에서 목을 간단하게 닦잖아요. 그게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위한 설계를 한 사람인데 자기는 입신양명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고 입신양명뿐만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가는 건데 이 몸이 아는 거야. 당신은 굴욕질 나는 행위를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지 않을까라는 저의 해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질문하신 분이 느낀 거죠. 이상하다는 것을. 일반적이지 않은 구역질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또 질문한 거 아니에요. 예. 본인은 분명히 뭔지는 모르는데 느낀 거예요. 그걸 제가 그냥 풀어드린 것처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고. 예. 정말 역겨운 영화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몸이 아는 거예요. 몸이.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은 몸이 안다는 것처럼 결국은 그 메시지는 너도 인간이야. 너의 몸은 알고 있어. 너의 의식이 아무리 그게 아니라고 해도 라고 하는 마지막 메시지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 여운을 남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런 사운드의 그 세세한 구조화 같은 것들을 좀 의도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 저도 이게 그 조나선 블레이저 감독 인터뷰 같은 걸 읽어보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해자와 그만큼 가까울 수 있다는 개념 자체가 되게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비인간적인 행위를 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 입신양명을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터에서 전근을 가는 것 때문에 아내랑 싸우고 가족이랑 싸우고 이런 거는 되게 지금도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사람을 이렇게 막 죽이는 일이야.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이제 이거에 오는 아슬아슬함, 근데 그 자체가 진짜 자기는 되게 그 틀린 일을 하나도 하고 있지 않고 너무 올바른 일이라고 의식적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말씀하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편집이 만약에 현재의 그 박물관을 청소하는 신이 안 나오고 바로 구토를 했다면 사람들은 쟤 술 먹었어. 구토했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주 미세한 구멍을 통해서 현실로 가버렸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수많은 소품들, 신발들 이게 현실인 걸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석을 할 때 그래 너도 인간이야. 네가 아무리 의식적으로 그걸 회피하려고 해도 몸은 안다라는 걸 아마 그 앞에 있는 커트로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그 커트 없었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아유 쟤 밤늦게까지 술 먹고 가다가 그냥 구역질하고 가나 보내라고 의미 없이 지나가는 커트였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이 우리와 비슷한 어쨌든 죄의식을 느끼는 인간이구나라고 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저런 구토를 하면서도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부인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제 그 태도가 되게 애매하게 찍혔죠. 일부러 그렇게 찍은 거겠지만 그런 걸 끝까지 그 아슬아슬함을 관객에게 주면서 끝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최악이 뭔지 아세요? 그 위에 베란다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와이프랑 전화하자면서 무슨 생각이냐 그러니까 저 사람들 어떻게 가스로 죽일까? 근데 안 될 것 같아. 천장이 너무 높아서. 그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걔는 그 많은 파티를 하는 사람하고도 어울리지 못하는 인간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냥 내려서 봤는데 야 이거를 만약에 저들을 한 번에 죽이려면 어떤 가스를 써야 되고 어떻게 하는데 그런 얘기를 와이프한테 하잖아요. 아니 너무 심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거의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으신 분 여기 5번째 줄인가? 네, 옆에서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먼저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내고 있다고 두 분께 감사하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거랑 저는 그 감독님이 아까
아까 이야기하실 때 처음 이 영화를 보셨을 때 그 본인의 초심을 이제 다시 생각을 했다. 그 초심이 어떤 내용이었을까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현재 감독님이 생각하는 영화 사운드의 본질이 어떤 건지 혹시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영화의 본질이라고 얘기한 저의 의도는 뭐냐면요. 연출자가 의도한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거였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제가 사운드의 헐리우드 키즈처럼 한국에서 비트라는 영화부터 시작할 때는 저는 헐리우드 영화를 레퍼런스로 추종하는 좀 그런 자세를 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작가주의적 영화를 표방하는 이창동 감독이나 홍성철 감독님의 영화를 하면서 아니 대사도 안 들리고 매미 소리 때문에 안 들리는 대사를 왜 이걸 후시를 안 하냐고 빡빡 후회하면서 싸우고 그게 그들의 연출의 의도인지도 모르고 나는 사운드를 연출가처럼 가슴의 귀를 듣지 못하고 이 피지컬적인 이 살덩이의 귀로만 자꾸 들었던 거예요. 이 영화의 미학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그렇게 결코 세련되고 하이 퀄리티의 사운드는 아니지만 이들은 정말 정직하고 진솔하게 여기에 어프로치를 한 거예요. 접근 자체를. 그 태도가 애티튜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네. 우리는 좋은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쨌든 뭐 화려한 사운드를 추구하려고 하고 했지만 지금은 이제 바뀌었어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고 오징어 게임이 저희가 한 오징어 게임들이 글로벌에서 1등을 한 이후부터는 저는 이제 더 이상 헐리우드 영화를 추종하지 않아요. 제 사운드가 K 사운드가 된 거예요. 오, 박수. 네. 네. 이제는 우리나라도 제가 하는 게 레퍼런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더 이상 헐리우드 애들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런 식에서 우리는 K 사운드를 만들어가는 거죠. 결국 봉준호 감독이 연출하고 내가 그걸 도와서 같이 하는 게 우리의 사운드인 거예요. 근데 이건 결코 헐리우드들이 흉내를 못 내요. 마찬가지예요. 헐리우드들이 이 영화 흉내 못 내요. 시스템과 구조적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1년 반을 하려면 걔네들 공수의 맨데이의 비용을 내려 그러면 엄청난 비용과 유니언에서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일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시스템도 구조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니 유럽에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들은 정말 진정성을 갖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거고 결국 아카데미에서도 기술적으로는 어떤 딴지를 볼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들의 노력과 진솔함에 대해서 다 투표를 한 거예요. 네, 정말 우리가 처음 무성영화에서 유성영화로 넘어왔을 때의 그 원초적인 본질이 이거야. 영화는 무조건 하이 퀄리티의 사운드로 가는 게 아니야 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음악하고 달라요. 음악은 퀄리티가 되게 좋아야 돼요. 음반은. 그렇지만 영화는 아니에요. 영화는 모든 것이 다 허용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화는 100% 대사를 들으려고 하는 미디어가 아니라고. 왜? 연출자의 의도도 있으면서 배우가 연기를 하잖아. 진짜 알아들어 진짜. 이게 공기로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 이게 연기를 하는 건데. 그 목맥을 알아들어야 돼. 목맥으로. 이걸 이렇게 똑바로 그리고 뉴스 앵커 하지. 뉴스 앵커. 나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의미는 그건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똑같아요. 셰프는 음식에 대해서 본질을 이해하고 정직하고 진솔하게 대해야 되는 거고 선생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진솔하고 정직하게 해야 되는 것처럼 사운드를 하는 사람, 촬영을 하는 사람, 연출을 하는 사람, 음악을 하는 사람도 이 영화는 다 그렇게 해준 것이 여러분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 와서 이거 본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동의하지 못하면 이 영화 보기 어려운 영화예요. 네. 저는 오늘 감독님 덕분에 제게도 머리에 귀 2개가 달린 것뿐만 아니라 가슴에도 귀가 있다는 거를 오늘 처음 깨달았습니다. 네, 앞으로 그 귀를 잘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훌쩍 지나가가지고요. 그 감독님 너무 오늘 재밌게 말씀 진짜 알차게 많이 잘해주셨죠? 다시 한번 박수. 이 영화 이야기를 감독님께 청할 수 있는 거 너무 기뻤습니다. 또
끝으로 오늘 같이 하신 소감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의미 있는 영화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OTT에서는, 핸드폰에서는, 아이패드에서는 절대 느낄 수 없는 이런 영화적 콘텐츠는 필히 영화관에서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걸 영화관에서 봤었으면 여기도 투표했을 거예요. 저와 같이 이런 무등한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까지 관람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화 소리를만을 위해서라도 다시 보기 너무 괜찮은 영화라고 얘기도 많이 유튜브 내주세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